다섯 번째는 본심사입니다. 예비심사가 끝나면 본심사 전에는 예비실험 결과에 대한 심사위원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본실험을 진행을 하고 본실험 결과 그리고 본실험 결과에 대한 본인의 해석 및 결론까지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본심사 원고는 말 그대로 표지, 제출서, 인준서,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까지 저는 모든 걸 완성을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물론 본심사 원고 이후에도 계속 수정은 하게 됩니다. 본심사 전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표절검사인데 표절검사는 연세대학교는 일단 카피킬러랑 터니딘 두 가지로 이제 표절검사를 해야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내용편에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이제 학과에서 메일이 갈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할 텐데 뭐 터니딘 이런 거는 뭐 계정도 만들고 해야 돼서 조금 귀찮긴 합니다만 안내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거나 필요하다면 제가 내용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절검사 때문에 제가 조금 본의 아니게 본심사 원고를 조금 서둘러서 썼어야 됐는데 제가 그 표절검사 결과서 및 본심사 원고를 새 심사위원분들께 최종적으로 제출을 한 건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절검사 제출일이 12월 9일이었는데 12월 9일이 월요일이에요. 근데 제가 월요일에 본심사 원고를 완성을 해서 표절검사를 한 다음에 심지어 그것도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서명까지 받은 다음에 그 당일에 그 표절검사 그 결과서를 학과에 제출하기에는 너무 빠듯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12월 6일 금요일에 제가 본심사 원고를 조금 급하게 1차 마무리를 지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6일에 일단 본심사 원고를 1차 마무리를 지었고 표절 검사를 했고 주말이 지난 다음에 월요일에 그걸 이제 지도 교수님께 몇 퍼센트 나왔다라는 결과서를 보내고 서명을 받은 다음에 표절 검사를 12월 9일에 학과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후에도 수정을 조금 걸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절 검사 결과서랑 새 심사위원분들께 본심사 원고를 보낸 건 12월 12일이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표절 검사는 사실 논문의 최종본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논문의 최종본이 나오는 거는 논문 온라인 제출하기 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최종본이 나와서 그때 가서 표절 검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 가서 만약에 표절률이 높게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본심사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본심사 원고에 조금 가까운 상태로 표절 검사를 합니다. 본심사는 예비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도 20분으로 동의를 했었고 본심사 날짜는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심사 합격을 확인했던 거는 12월 24일이었습니다. 본심사에 대한 인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까지도 지도교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의 심사위원님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봐주신다라는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써놓은 거를 자세하게 보셨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거 아닌데요. 제가 앞에 이렇게 다 서술을 해놨는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심사위원분들은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는지 목차, 흐름 본심사 때까지도 그냥 그 정도 봐주신다라는 인상이었습니다. 물론 실체는 모르죠. 교수님들은 엄청 빽빽하게 정독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예비심사 때보다는 제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하고 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심사가 끝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온라인 제출 얘기하기 전에 본심사가 끝나고 나서 최종 온라인 제출 전에 최종본을 만드는 그 수정 과정에 이르러서야 지도 교수님께서 정말로 자세하게 봐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띄어쓰기 있는 오류부터 표에 들어가 있는 어떤 오류나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거 정말 하나하나 다 잡아서 자세하게 봐주신다라는 느낌을 비로소 본심사가 끝나고 그 최종 수정본을 만들 때 그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심사도 이렇게 뭐랄까 자세하게 봐주는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본심사는 통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 또한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역시나 교수님께서 야, 넌 통과야, 넌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 시점쯤 됐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내가 쓰는 논문이 석사 논문이고 그래서 좀 어설픈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비 심사 때 심사위원분들이 해주셨던 피드백들을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수정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본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본 실험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론까지 냈는데 이렇게까지 한 학생을 교수님들 입장에서 무슨 명분으로 떨어뜨리겠는가? 배째라. 이 시점이 되고 나서야 저는 좀 막연하긴 하지만 이거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동기들이 끝까지 버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버티라고 얘기한 게 이런 뜻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고요. 좀 석사 논문이라서 좀 어설플 수는 있지만 기승전결 어느 정도 다 만들었고 나름대로 예비실험, 본실험 다 했고 그리고 예비실험에서 본실험 가는 과정에 피드백 받았던 거 참고해서 본실험 했고 결과 나왔고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론까지 나왔는데 이걸 무슨 수로 떨어뜨릴 거야? 그래서 이때쯤 됐을 때는 솔직히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석사 논문은 마무리만 지으면 다 통과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떨어집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도 예비심사 통과하고 본심사 들어가서 논문 마무리까지 지었는데도 떨어진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그럼 이걸 교수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비심사 때 너무 만약에 논문을 허술하게 써온 학생이 있었다 칩시다. 주제도 불분명하고 예비실험 결과도 이상해요. 그래서 막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어떤 피드백들을 많이 줬는데 본심사 들어올 때 본실험하고 왔는데 결과도 이상하고 예비 실험 때 얘기했던 피드백들도 제대로 이게 보완이 안 됐고 결론도 대단히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결론을 써놨다. 그럼 본심사까지 들어와서 마무리 지었어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예, 마무리 짓는다고 반드시 안 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실험 끝나고 결론까지 나왔다 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본인이 성실하게 썼고 기승전결이 있고 결론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의 결론이 나왔다면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심사까지 통과를 했다면 여섯 번째는 인준서 서명 받기입니다. 인준서에 서명을 받는다는 거는 심사위원 세 분이 제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서 승인을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월 26일에 했고 인준일은 지도교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교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새 심사위원분들이 다 모여 계셨고 제가 인준서를 들고 가서 세 분의 도장을 받았었습니다. 인준서 서명까지 받았다면 논문은 거의 99% 끝났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로 제가 석사 논문 최종본 원고를 완성을 한 날짜는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준서를 받고 인준서 날짜까지 입력을 해서 12월 27일에 저는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학위 논문 완성본 온라인 제출입니다. 학위 논문 온라인 제출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완성한 원고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제출을 할 텐데 그 책자로 찍어버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수정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도서관 및 행정팀 이런 데서 이제 다른 오류 같은 게 논란이 될 만한 게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는 과정입니다. 학과에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네이버에 연세대학교 D-Collection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 논문 최종본을 제출을 하고 논문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하고 거기서도 또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통과가 되면 이제 이후에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파일 내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삭제하라는 피드백과 인준서와 제출서에 월을 같은 월로 써야 된다라는 피드백, 이 두 가지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앞선 그 학교 생활 영상에서 제출서 제출일 인준일 때문에 진짜 최종본 만들고 나서도 또 수정하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 완성본을 온라인 제출을 하고 나면 온라인 제출에 대한 피드백은 제 개인 메일로 이렇게 피드백이 메일로 옵니다.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립니다. 아홉 번째는 학위 논문 책자 제출입니다. 학위 논문 책자 제출은 이 온라인 검토까지 마친 진짜 찐 최종본 논문
석사 논문을 가지고 이제 인쇄소에 가서 제본을 해서 도서관에 맡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안내 메일에서 도서관과 연세 삼성 학술정보관이라는 단어를 막 혼용을 하는데, 이게 중앙도서관을 얘기를 하는 건지 연세 삼성 학술정보관에 내라는 건지 뭐 이런 또 혼란을 주는데, 연세 삼성 학술정보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학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중앙도서관도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연세 삼성 학술정보관도 도서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걸 혼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발 행정팀 이런 거 좀 쓸 때 단어를 좀 확실한 걸 골라서 어디 내야 되는지 사람 헷갈리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논문 파일을 가지고 연세대 주변에 있는 인쇄소에 들르셔서 제본을 맡기게 됩니다. 인쇄소에서도 또 검토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표지에 들어가는 뭐 제목이나 이런 것들에 오류가 없는지를 JPG 파일로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뭐 흑백이 몇 쪽인지 컬러가 몇 쪽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록에 제가 실험했던 그 원본 자료를 실었던 게 있는데, 이게 좀 원래 논문 양식보다 커서 그 쪽은 제가 페이지 여백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서 원본을 실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논문 만들 때 이게 잘린다라고 해서 그걸 다시 줄여서 논문 규격에 맞추는 수정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제출 이후에 그 이제 제본을 맡기게 되면 제본을 맡겨도 나오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을 통과를 했다면 너무 시간을 미루지 말고 좀 일찍 제본을 맡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은 뭐 광고는 아닙니다만 저는 가람기획이라는 곳에서 제본을 했었습니다. 여기를 조금 광고는 아닙니다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비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인준을 받으러 서울에 한번 올라와서 인준을 받았었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인준을 받았는데 그게 12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제출 기간에 최종본을 검토를 받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러고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있다가 온라인 제출 기간에 내 논문 원본을 제출을 해서 또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다시 그 원본 파일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인쇄소에 와서 그 인준서를 가지고 책자 제본을 맡긴 다음에 또 내려갔다가 책자 제출 기간에 또 올라와서 그 제본된 걸 들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차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2월 26일에 인준을 받은 날에 그 인준서를 미리 가람기획에 맡겼습니다. 미리 그 인준서 원본을 맡기고 온라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저는 고향에서 그 온라인 검토를 받고 그 원본 파일을 가람기획에 메일로 보내가지고 그 이전에 맡겨놨던 인준서를 이제 그 논문 책자에 넣어서 제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되게 꼼꼼하게 듣고 자료도 딱 잘 챙겨서 보관하고 일을 해주실 것 같다라는 뭔가 신뢰가 들게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만 논문 제본하시는 분들 그 가람기획 추천드립니다. 일을 되게 꼼꼼하고 사정을 잘 살펴서 이렇게 일을 잘 해주십니다. 논문 제본은 도서관에 제출하는 내부를 포함해서 총 저는 11부를 제본을 했었습니다. 가격은 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가격은 총 몇 쪽인지, 그리고 흑백이 몇 쪽이고 컬러가 몇 쪽인지 등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제본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제본을 하려고 맡기게 되면 한 부, 두 부, 세 부를 제본을 하고 싶어도 이 기본적인 표지 자체가 10부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두 부, 세 부 만들려고 해도 또 3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본을 하실 때 몇 부를 제본할지를 잘 계산을 하셔서 제본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논문은 이렇게 책처럼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잘 몰라서 단면 인쇄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단면 인쇄를 하게 되면 이제 왼쪽은 비고 백지고 오른쪽에만 내용이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제본이 됩니다. 제 논문이 120쪽인데 저는 A4 120쪽 정도 생각을 해서 이게 별로 안 두꺼울까봐 단면 인쇄를 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제법 두껍게 나옵니다. 한 120쪽 정도가. 그래서 책처럼 나오는데 이게 한쪽에만 내용이 실려 있다 보니까 읽기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논문 양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전 반드시 양면 인쇄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위 가운 대여입니다.
학위가운 대여기간에는 학위가운 대여비를 입금을 하고 학위가운 및 석사모 등을 대여하시면 됩니다. 학위가운 대여비는 석사는 약 7,000원 정도 들었었습니다. 그 학위 수여식 당일에는 학생이 엄청나게 많아서 교내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언더우드관 앞이건 동상 앞이건 자기가 찍고 싶어하는 곳에 그 찍고 싶어하는 곳마다 줄이 이렇게 다 있고 그 줄이 심지어 회전율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날씨가 되게 덥거나 되게 추우면 사진 찍기 힘드니까 석사 학위가운 대여기간은 앞쪽에 비교적 길게 이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미리 받아서 학위 수여식 아닌 날에 교내에서 찍는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찍어 두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학위 수여식입니다. 학위 수여식은 2025년 2월 24일에 진행을 했었고 오전 11시 30분에 저 때는 대강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족분들은 2층에서 관람을 할 수 있었고 자리가 없으면 백양관에 가셔서 그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학위 수여식에는 보통 꽃다발 많이 들고 다니죠. 근데 그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그 학사모 테디베어가 있어요. 곰인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꽃에 넣어서 만드는 연세대 곰다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라서 그냥 꽃다발만 들고 다녔는데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또 사전 예약을 해야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하셔서 사진 찍으실 때 예쁘게 사진 찍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뭐 광고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학원 논문 쓰는 법 이제 일정편, 일정별로 해야 하는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는 왜 이런 뭐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이 없었을까요?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논문을 쓸 때 훨씬 좀 덜 서두르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1년 내내 전전긍긍하면서 썼던 게 참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뒤에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부디 좀 이런 전반적인 일정 언제 어디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를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저처럼 너무 에너지 낭비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그냥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제 석사 논문, 석사 졸업하는 거는 학점 수료를 포함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쓰는 것까지 2년 안에 마무리 짓는 게 되게 당연시 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2년 만에 진짜 석사 논문까지 써서 졸업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 거의 이렇게 천상계, 거의 인간계가 아닌 수준. 정말 힘들 겁니다. 특히나 자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4학기쯤부터 써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심사 들어가고 멘탈 터져서 미뤄서 5학기까지 1년 쓰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애초에 1년 쓸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딱 6개월 만에 논문 써서 통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써서 통과를 한다 할지라도 4학기까지 학점 수료 다 하고 이제 5학기에는 전업으로 논문만 써서 6개월 만에 논문 써서 졸업하는 사람은 봤는데 4학기 만에 졸업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동기 중에 4학기에 졸업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뭐 너무 불안해하거나 저처럼 뭔가 뭐 약간 자존심 상해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적절하게 논문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뒤에 논문 쓰시는 모든 분들이 잘 졸업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학원 논문 쓰는 법 내용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